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입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아니, 왜 보고 싶던데 왜 그러십니까? 자, 오늘 이제 투자론입니다. 투자론인데, 오늘 지금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지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간이 8월인데, 지금까지 경험상, 8월부터 열심히 하면, 1차를 할 수도 있는 시간이긴 해요. 1차를 할 수도 있는 시간이긴 한데, 근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일반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얘기입니다. 혹시 예전에 이런 공부를 한 적이 있나요? 그런 공부를 한 적이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쉽지는 않은 그런 시험인데, 일단은 처음 하시기 때문에 저런 내용들을 하나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요. 뭐 내용을 세부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 공부하는구나 이렇게 좀 가볍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오늘 하는 투자론이 부동산 학개론 전체 범위에서 가장 어려운 두 파트 중에 하나죠. 감정평가론하고 투자론 이 두 개 파트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투자론을 다 할 수는 없고요. 투자 분석 기법의 이제 일부까지 진도를 나갈 겁니다. 제일 앞부분에서 다루는 거는 투자론의 기초, 투자론 기초가 있죠. 여기는 이제 뭐 잡다한 내용들이 좀 있고요. 지금 우리 1번에서부터 몇 페이지죠? 208쪽에서부터 앞에 잡다한 내용이 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기 이제 지렛대 효과라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잡다한 거는 별로 출제가 안 돼요. 지렛대 효과는 자주 출제되는 거죠. 이론으로 출제되기도 하고, 계산으로 출제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험과 수익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위험이라는 개념, 이거 이제 좀 체크해 두고, 그다음에 수익이라는 개념 체크해 두고, 그다음에 위험과 수익의 관계라는 게 있죠. 그리고 이제 위험 관리 기법 한 게 있죠. 이게 이제 앞부분에서는 요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포트폴리오로 넘어가죠. 포트폴리오는 이제 요 위험 관리 기법 중에서 위험을 줄이기 위한 분산 투자를 말하는 거죠. 여러 자산의 분산 투자에서 위험을 좀 줄이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폐 시간 가치라는 것을 공부하죠. 지금 현재 돈 100만 원과 1년 뒤에 100만 원은 같은 가치가 아니죠. 그래서 그 시간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다음에 현금 수지 측정하죠.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요. 이제 임대부동산의 경우에는 또는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죠. 그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투자를 하는 게 좋을지 안 하는 게 좋을지 이걸 결정하는 게 이제 투자 분석 기법이죠. 오늘 이제 여기 일부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끝나면 이제 다음에 금융론으로 넘어가죠. 분량이 워낙 많아서 오늘 하루 만에 다 할 수가 없죠. 일단 이제 첫 부분 이제 지렛대 효과 외에 잡다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1번, 2번, 3번, 4번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그 중에 1번, 2번은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3번, 4번 요걸 좀 보시고요. 3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부동산은 실물 자산의 특성과 토지 영속성으로 인해 가치 보존력이 양호한 편이다. 실물 자산이죠, 부동산은. 우리 이제 자산을 금융자산, 실물자산 이렇게 나누죠. 예금 같은 거는 금융자산이죠. 이 부동산 같은 거는 실물자산이라고 해서 인플레가 발생할 때 우리가 예금에 돈을 넣었을 때는 인플레 발생한 만큼 이자를 더 쳐주는 거 없죠. 이런 것들은 인플레가 발생할수록 손해예요. 금융상품은. 근데 부동산은 어떻습니까? 인플레가 발생한다는 게 부동산 가격도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물자산이 훨씬 유리하죠. 그래서 이런 인플레 상황에서 굉장히 유리한 자산이 실물자산.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요? 인플레 해지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인플레 해지. 이렇게 이제 구매력 보호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1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과 이자 비용을 세금 산정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 요거는 뒷부분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현금 수지 측정에서 나오죠. 현금 수지 측정에서 가요순전 후 하죠. 가능총 소득, 이제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오는 돈이 있고, 이거는 공실이나 불량부채 충당금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하면 이제 뒤에 또 나올 거예요. 미리 좀 하면은 이게 유효총 소득이 되는데, 일단 여기 이제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죠. 거기에서 뭐를 빼는 거요? 영업 경비를 빼야 되죠. 여기는 이제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이제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순영업 소득이죠. 그 다음에는 빚을 갚아야 돼요. 혹시 내가 남의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원금 이자를 갚아야 되죠. 요걸 뭐라 그래요? 부채 서비스액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일단 내 주머니에 이제 남는 돈이 들어옵니다. 근데 요거는 아직 뭐를 내기 전이에요. 세금을 내기 전이죠. 자, 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영업소득세, 영업소득세. 자, 영업소득세를 계산할 때 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이때 여기 이제 영업 경비를 뺀 순영업소득이 내가 번 돈이 아니고 순대이감 하죠. 순대이감에서 순영업소득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요 대체충당금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참고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빼죠. 이자 비용과 감가상각비를 빼면은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여기에다가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보다는 여기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적어지죠. 그런 혜택을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말하는 절세 효과를 얘기할 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절세 효과 할 때 이런 것들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니까 우리 연말 정산할 때 비용 공제 받는 거 있잖아요. 그 공제 받듯이 얘네들을 공제 받으니까 그런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절세 효과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3번은 부동산 투자자는 저당권과 전세제도 등을 통해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다. 자, 요거는 3번은 지렛대 효과. 여기 이제 레버리지가 지렛대죠. 지렛대 효과죠. 요거는 타인 자본을 사용할 때 나타나는 효과죠. 내 돈으로만 사용하면은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죠. 그러니까 남의 돈을 이제 전세를 안고 집을 샀는데 그 집값이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 내 돈 5천만 원, 남의 돈 5천만 원 이렇게 해서 1억짜리 집을 샀는데 집값이 1억 2천이 되면은 다른 사람한테 절반을 떼줄 필요 없죠. 원래 살 때는 절반 주고 내 돈 절반, 남의 돈 절반이지만 집값 올라간 거는 고스란히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다른 사람한테는 5천만 원만 주면 내가 7천만 원 챙기죠. 이런 것도 다 무슨 효과예요? 다 지렛대 효과인 거예요.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또 효과를 높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5천으로 2천을 버는 거잖아요. 실제로는. 근데 1억을 다 내 돈으로 사면은 1억 2천이 되더라도 이제 1억으로 2천 버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거죠.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이런 걸 무슨 효과라고 한다? 지렛대 효과.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얻는 효과예요. 그거는 이제 지렛대 효과.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물가 상승률과 연동하여 상승하는 기간에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다.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인플레 해지죠. 1번에서 실물 자산은 어떤 특징이 있다. 이런 인플레이션을 방어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아주 큰 장점이죠. 근데 5번은 보시면은 부동산은 주식 등 금융상품에 비해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사실 문제라고 낸 게 아니죠. 거저 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근데 27회 때 이 특징이요. 이런 말도 안 되게 쉬운 문제도 나왔지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굉장히 컸던 시험이에요, 27회가. 아무튼 이때 공법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왔던 해요. 27회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자, 아무튼 정답은 5번이고요. 다음에 4번을 보시면 부동산 투자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에 융자를 받아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차입 금리보다 집값 상승률이 높아요. 그래서 자본이득을 보는 경우 뭐라고 볼 수 있어요? 지렛대 효과로 볼 수 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거예요. 남의 돈을 빌리긴 빌리는데 집값 상승률보다 싼 이자로 빌리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그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부동산 투자 위험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수익률을 뭐라고 한다? 위험 보상률이라고 한다. 자, 이거는 저기서 나오죠. 우리 이제 요구 수익률을 공부하죠. 요구 수익률은 무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예상 인플레이율 하잖아요. 요거는 뭐 문제에서 언급할 때만 이제 생각해 주면 되니까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보통은 여기 무위험률 속에 집어넣어서 얘기를 해요. 보통은. 근데 이제 위험 할증률이고 위험 할증률은 위험 보상률이라고도 하잖아요. 위험 보상률. 또 뭐 위험에 대한 대가. 영어로는 위험 프리미엄 이렇게도 합니다. 영어로는 위험 프리미엄. 자, 이렇게도 표현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고요. 그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큰 경우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이제 이론적으로 이제 지렛대 효과 살살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지렛대 효과 하면은 제가 늘 이걸 그렸어요. 이렇게. 이렇게. 또 이렇게. 그죠? 지금 요 위치를 잡아. 이 왼쪽 끝의 위치는 뭐예요? 왼쪽 끝의 위치는 이자율 위치예요. 이자율 위치. 요 꼭지점 위치는 뭐예요? 총 자본 수익률 위치예요. 근데 요쪽은 뭐예요? 요쪽은 이렇게 되는 요 위치. 이거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이죠. 그러니까 기준은 얘가 기준이 되는 거죠. 총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남의 돈을 한 푼도 사용하지 않고 전부 다 내 돈으로만 사용하면은 얼마를 벌 수 있는 거예요? 요만큼만 벌 수 있는 거죠. 1억을 투자해서 1,000만 원을 번다. 1억이 다 내 돈이면은 총 자본 수익률이 10%. 그럼 자기 자본 수익률도 10%. 그럼 자기 자본이 전에 총 자본이 다 자기 자본일 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이 같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돈을 싸게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5천만 원을 싼 이자로 빌리는 거예요. 5천만 원 내 돈으로 하고. 그러니까 여기 10%면 기준이 되는 게 10%면 여기를 예를 들어 5%로 빌린다. 그러면은 내 돈 5천만 원으로만 따지면은 수익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정의 지렛대 효과죠.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으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는데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이 커지는 거죠. 정의 지렛대는. 근데 반대로 내가 이자를 10%를 주기로 하고 돈을 빌렸는데 이자율을 여기 위치인데 5%밖에 수익을 못 내면 어떻게 해요? 그럴 때는 오히려 내 자본 수익률은 점점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부의 지뢰가 되죠.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면 되죠. 위치를. 이자율 위치와 총 자본 수익률 위치를 봐서 이걸로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럴 때는 뭐예요? 이자율 위치와 총 자본 수익률 위치가 같으면 자기 자본 수익률도 똑같죠? 이럴 때는 영의 지뢰, 중립적 지뢰 이렇게. 그걸 가지고 이제 위치를 잘 봐야 돼요. 이자율, 총 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그래서 지금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당 수익률이 뭐예요? 이자율. 그러니까 저당 수익률이 이자율이에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부채를 활용함으로써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크게 만드는 효과를 레버리지 효과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의 진폭을 이걸 말하는 거죠. 이거.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어때요? 이 진폭이 커지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터지면 대박, 깨지면 쪽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렛대 효과고요. 그다음에 융자 비율이 커짐에 따라 지렛대 효과는 커질 수 있으나, 그러니까 융자 비율이 커진다는 게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커질 수 있으나 그만큼 위험도 어떻게 원리금 상환 부담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다 맞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고요. 자, 이제 넘어가시면은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 5번, 6번은 여러분 봐주시고 조금은 이제 중요도 낮은 것도 있고 하니까 7번, 8번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7번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 써서 볼 거는 1, 3, 4번만 신경 써서 보세요. 1, 3, 4번만. 지금 2번과 5번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 1번에 보시면은 일단 대출 이자율이 상승해요. 남의 돈 빌리는 이자율이 상승해요. 그러면 총 자본 수익률의 변동을 초래하게 되어 부의 지렛대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대출 이자율이 올라가는 경우에 총자본 수익률이 변하나요? 얘는 안 변해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더라도 요 위치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변한다는 말이 벌써 틀린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거는 대출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부의 지렛대 효과를 초래할 수는 있죠. 이렇게 요거는 얘는 안 변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뒷부분은 맞는데 뭐는 영향을 받지 않아요. 총자본 수익률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게 앞부분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나머지 그러면은 틀린 게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2번이 좀 문제가 있어요. 2번이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한테 조금 이제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왜 이걸 좀 알기는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뒤에 가면은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 배우죠. 뒤에 가면. 그러니까 지분 배당률이라는 용어를 배우는데 지금 여기 지분 수익률이라고 하잖아요. 지분 수익률. 자기 자본 수익률. 근데 그 지분 수익률이라는 것은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지분 수익률 계산할 때. 지분 투자액, 내 돈이잖아요. 지분 투자액에서 전체 총 자본 수익에서 뭐를 빼야 돼요? 이자를 빼야 이제 나한테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전체 돈이 번 것에서 이자만큼은 빼야 돼요. 남의 돈 사용한 대가는 줘야 되니까. 이게 뭐예요? 지분 수익률이잖아요. 근데 뒤에서 공부하는 지분 배당률은 어떻게 계산해요? 어림셈법에서 공부하는 지분 배당률 기억하시나요? 이거는 어차피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어떻게 돼요? 세전현금 수지예요. 그죠? 근데 그 세전현금 수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 위에 단계에서 뭐를 빼서 내려와요? 아까 여기 세전현금 수지. 세전현금 수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위에 단계에서 순영업소득에서 원금이자를 빼서 세전현금 수지죠. 맞나요? 자, 그럼 써볼게요. 여기다가 순영업소득 빼기 원금이자를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총자본 수익이라는 게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 지렛대 효과 이제 계산할 거예요. 계산할 건데 총자본 수익이라는 거는 임대료 수입도 있고 뭐도 있어요? 시세 차익도 있잖아요. 우리 수익성 부동산의 경우에는 임대료 수입이 뭐예요? 순영업 소득이고 시세 차익은 자본이득이잖아요. 여기에 이자를 뺀단 말이에요. 이래야 내가 정확하게 번 수익이 나와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분 수익률은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거고요. 지분 배당률은 어디에서 나오는 개념이에요? 어림셈법에 나오죠. 어림셈법. 그러니까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림 잡아서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식과 이 식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지분 수익률과 이 지분 배당률의 차이가 지금 여기는 자본이득이 있죠. 근데 여기는 어림 잡아 계산할 때는 나중에 얼마 팔 건지까지 계산해가지고 이게 자본이득까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림 잡아 계산할 때는. 정확하게 할 때는 나중에 팔았을 때 얼마 버는 것까지 계산하는데 이게 정확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어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까지 다 빼요. 원금이자를 다 빼준 거잖아요. 근데 원금 갚는 만큼은 내가 번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원금 갚는 건 내가 번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우선 원금이자를 갚아 나가니까 그거 빼고 내 주머니에 남는 거 계산하니까 요렇게 이제 우선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뭐만 빼요? 이자만 빼죠. 맞아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분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은 같은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인데 지금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전액 일단 그런데 거기에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는 경우 순영업 소득과 세전 현금 흐름이 같게 되어 지분 수익률과 총 자본 수익률은 동일한 값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전 현금 흐름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전 현금 흐름은 뭐까지 빼버린 상태니까 이자 원금까지 다 빼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세전 현금 흐름을 적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예 2번 지문을 삭제를 하시고, 얘는 지분 수익률과 지분 배당률은 같은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다른 개념이다. 그리고 5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5번도 총 자본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총 투자액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총 자본 수익률이 지금 어떻게 계산이 돼요? 총 자본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은 총 투자액분의 뭐예요? 총 투자액분의, 여기 이제 순영업소득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본이득도 있죠. 우리가 투자할 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맞나요? 우리가 총자본 수익률 계산할 땐 이것도 고려하고 이것도 고려해요. 근데 종합환원율, 이것도 이제 어림셈법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요렇게 두 개 비교해서 저쪽과 이쪽은 다르고, 이게 총자본 수익률이 여기에 대응하는 거, 여기 이렇게 대응하는 거면, 여기 지금 종합환원율은 여기에 대응하는 거, 요거 어림셈법에. 종합환원율 할 때는 우리 어떻게 해요? 분자에 순영업소득 나누기 총투자액 하잖아요. 종합환원율 할 때 여기 자본이득 따져요, 안 따져요? 자본이득 안 따진다고요. 어림셈법에서는 자본이득 안 따져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여기 종합환원율과 지분배당률은 어림셈법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정확한 수익률을 따지는 거예요. 개념이 좀 다른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5번도 총자본 수익률은 순영업소득을 총투자액으로 나눠 산정한다. 이거를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총자본 수익률 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합환원율이 들어가야 돼요. 종합환원율. 됐나요? 그래서 7번은 지금 틀린 지문이 3개예요. 3개. 1번, 2번, 5번이 다 틀린 지문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실 거는 종합환원율과 지분배당률은 어림셈법에 들어오는 거다. 됐나요? 근데 지렛대 효과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림셈법에 의한 수익률이 아니라 정확한 수익률을 따지는 거예요. 지렛대 효과에서는.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 지분 수익률, 요거는 정확한 수익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되셨죠? 자, 이거 이제 곧 할 거예요. 다음에 이제 8번 이론을 좀 더 보겠습니다. 자, 8번에 부동산 투자의 레버리지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에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증가한다. 맞죠? 이제 그만큼 이제 이걸 무슨 위험이라 그래요? 이것을 금융 위험이라고 해요. 금융. 다른 사람 돈을 이용해서 발생하는 것은 금융 위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금융 위험을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하면 금융 위험은 없어요. 다음에 부채 비율이 50%, 총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 수익률이 10%, 저당 수익률이 8%라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11%이다. 자, 요거는 좀 이 공식을 지분 수익률 계산하는 공식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지분 수익률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지금 저쪽에서 적은 거예요. 저쪽에서 뭐라고 적었어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하면 돼요. 우리가 이 수익률 계산하는 게 뭐예요? 수익률 계산하는 게 투자액분의 수익이잖아요. 근데 앞에 뭐가 다 붙어 있어요? 지분자가 다 붙어 있잖아요. 지분 투자액분의 지분 수익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분 수익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지분 수익이라는 게, 지분 수익은 전체 수익에서 뭘 뺀 거예요? 이자. 여기 원금이자 안 뺀다 이 말이에요. 원금까지 빼면 안 되지. 그 원금 갚은 거는 내가 번 돈이니까. 이건 정확한 수익은 총자본 수익, 전체가 번 수익에서 뭐를 빼는 거예요? 이자 빼는 거예요. 자, 요거 이제 계산할 거예요. 이제 곧 다음 페이지에. 근데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지분 수익률을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 하면은, 자, 요걸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자, 요게 만약에 10% 위치라고 보세요. 총자본 수익률이. 근데 남의 돈 빌린 이자율이 5%예요. 이자율이 5%만큼 싸죠? 근데 이거를 더 싸게 빌리면 어떻게 될까요? 더 싸게. 더 싸게 빌리면은, 그런다고 해서 얘가 바뀌어요? 얘는 이제 고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돼 있으니까 이게 이렇게 아래위로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잡은 수익률은 더 높아지지 않나요? 그러면 이 폭이 크면 클수록 빌린 입장에서는 좋죠. 그리고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이게 더 많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요거 가지고 이용하는 거예요. 다 내 돈으로만 하면은 몇 프로밖에 못 벌어요. 10%밖에 못 벌어요. 다 내 돈으로 하면.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는 총 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요. 근데 남의 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요거보다 높이겠다는 뜻이잖아요. 의도는. 뭐를 기준으로 해요? 총 자본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는 총 자본 수익률에서 더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도는. 내 돈으로만 하면 얘하고 어때요? 같단 말이에요. 근데 남의 돈을 사용하겠다는 얘기는 요것보다 더 높이는데 얼마만큼 높이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얼마나 싼 이자인지를 봐야 돼요. 요거는 얼마나 싼 이자예요? 5% 싼 이자잖아요. 근데 더 싼 이자로 빌리면은 예를 들어 3%로 빌린다 그러면 얼마 싼 이자예요? 7% 싼 이자예요. 훨씬 낫죠? 그죠? 자, 그게 뭐냐면은 이게 총 자본 수익률과 뭐의 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총 자본 수익률과 이자율의 차이를 봐야 돼. 이게 얼마나 싼 이자인지. 맞나요? 그거를 남의 돈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점점 더 커져요. 그럼 이거를 곱하기 하는 거 곱하기. 여기다 곱하기 부채 비율이요. 이게 부채 비율이 바로 남의 돈을 몇 배 쓰느냐. 내 돈에 몇 배 쓰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를 할 때 이렇게 하면 얼마나 싼 이자인지를 봐야 되죠. 얼마나 싼 이자인지를 봐야 되고 요거를 몇 배 뻥튀기 하는 몇 배. 한 배면은 한 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 만약에 10%고 3%면 7%잖아요. 7%인데 한 배는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17%가 되겠죠. 요놈뼈 한 배가 되면 요 7%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맞나요? 두 배 쓰면은 24가 되겠죠. 지금 여기 들어오면 이제 더하기도 안 돼요. 밖에서는 멀쩡해도 여기 들어오면 더하기도 잘 안 돼. 맞잖아요. 10에서 17%, 24%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의 돈을 내 돈에 몇 배 쓰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바로 무슨 개념이라고요? 부채 비율. 남의 돈이 내 돈에 몇 배냐. 됐나요? 이제 근데 그 니은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부채 비율이 0.5라고 돼 있죠. 그게 여기가 0.5란 뜻이에요. 여기가 부채 비율이 0.5. 그다음에 그러니까 50%가 0.5잖아요. 우리 숫자 계산할 땐 퍼센트로 계산하면 안 되고 숫자로 계산해야 되죠. 그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 또는 종합 수익률 10%. 여기가 10%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10%보다 더 높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요 10%보다 높이려고. 근데 얼마나 싼 이자예요? 총 자본 수익률에서 이자율이 저당 수익률이 8%잖아요. 8%니까 얼마나 싼 이자예요? 2% 싼 이자예요. 뭐 그렇게 크게 싼 이자는 아니죠. 그러니까 2% 싼 이자를 0.5배 뻥튀기 하니까 몇 프로밖에 안 돼요? 2%를 0.5배 하면은 1%밖에 안 되죠. 맞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10%에서 1%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면은 제가 조금 시간 들여 설명한 보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몇 프로 된다? 자기 자본 수익률은 11% 된다.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이거 지금까지 이렇게 수업했거든요. 몇 번 했어요, 몇 번. 근데 오늘에서야 이해를 하셨다. 그래도 괜찮죠. 이제 시험 치기 전에 이해를 했으면. 다음에, 그러니까 기억 맞고, 니은 맞죠? 다음에 디귿은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이거 이렇게 부의 레버리지가 지금 이 상황이란 얘기죠. 이렇게 될 경우 부채 비율을 낮추어서 부채 비율을 낮춘다는 게 뭐예요? 남의 돈을 적게 사용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될 때 남의 돈을 적게 사용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나요? 이렇게 되면은 손해 폭을 어떻게 해요? 손해 폭을 줄일 수 있죠. 남의 돈을 적게 사용하면 손해폭을 줄일 수 있는데 이거를 정예 레버리지로 바꾸는 거예요? 정예 레버리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상황에서 이미 이런 상황에서 남의 돈을 적게 사용하면은 이 손해폭을 줄이는 거지 부의 지렛대 효과를
정해 지렛대 효과로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 다음에 총 자본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동일한 경우에는 똑같아요. 수평이고. 그죠? 수평인 경우에는 부채 비율의 변화는 자기 자본 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요, 못 미쳐요? 예, 못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는 말이에요. 그럼 맞는 말이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해서 4번이 정답이죠. 됐나요? 자, 이제 넘어가셔서 이제 계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9번에서부터 12번까지가 모두 지렛대 효과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중에서 9번, 10번을 풀어볼 테니까요. 이 11번, 12번은 여러분이 보세요. 9번은 첫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10번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9번과 10번을. 자, 9번을 보시면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1년간 자기 자본 수익률을 했어요. 투자 부동산 가격이 얼마예요? 3억이죠. 근데 그 중에 내 거는 얼마? 남의 거 빌린 이자는? 항상 남의 거를 빌렸을 때 남의 거 빌린 이자를 같이 생각해야 돼요. 총 얼마? 3억 하면은, 이제 자기 자본 얼마, 타인 자본 얼마, 이렇게요. 자기 자본은 1억, 타인 자본은 2억, 빌린 이자율은 6%. 항상 타인 자본에는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총 3억인데, 이게 이제 버는 돈이 순영업 소득도 있고 뭐도 있어요. 자본이득. 그러니까 소득이득도 있고 자본이득도 있잖아요. 근데 소득이득이 얼마란 말이에요? 2천만 원 있죠? 여기 이제 총 3억으로 2천만 원 번 것도 있고, 자본이득은 얼마예요? 자본이득이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잖아요. 부동산 가격은 올라간 게 없죠? 0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에서는 이거를 주고 어떤 문제에서는 이거를 안 주기 때문에 총 자본 수익률을 계산할 때 늘 두 가지를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되죠. 늘 염두에 둬야 돼요. 근데 아까 저기 종합환원율은 뭐예요? 종합환원율은 여기 이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들어가면 안 된다고, 종합환원율은. 그러니까 다른 개념이라고. 이제 확인됐죠? 종합환원율 할 때는 이걸 생각하면 안 돼요. 근데 총자본 수익률 할 때는 늘 여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에서 줄 걸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근데 다만 여기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0이니까 고려를 요때는 이제 0으로 하는 거예요, 0으로. 자, 그럼 총 3억으로 얼마를 버는데 2천만 원을 버는데 이게 다 내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뭐를 계산하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을 계산하니까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이 말이야. 1억에 대해서 지분 수익을 계산해야 되는데 2천만 원이 다 이게 뭐예요? 이게 총 자본 수익이에요. 총 자본 수익이 다 내 것이 아니고 뭐를 빼야 돼요? 이자를 빼야 돼, 이자. 이제 총 투자액은 1억인데 내 돈 1억이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이자 얼마예요? 6, 22. 1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2천만 원 중에 이자를 줘야 되니까 내 거는 얼마밖에 안 돼요? 800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1억에 800이니까 몇 프로? 8%가 되는 거예요, 8%. 그나마 보세요. 이거 다 내 돈으로만 투자했으면 몇 프로 벌걸? 아니고. 내 돈으로 벌면 다 3억으로 내 돈은 6.7%, 약 6.7%밖에 안 돼요. 그죠? 3분의 2니까 3억 분의 2, 30분의 2죠. 원래 30분의 2. 그러니까 약 6.7%밖에 안 되는데 남의 돈을 이용해서 몇 프로가 된 거예요? 8%는 6%로 싸게 빌렸잖아요. 총자본 수익률은 약 6.7%인데 남의 돈을 싸게 6%로 빌리니까 자기 자본 수익률은 8%로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10번. 갑돌이는 금융 차입을 활용하여 기업 상가에 투자하고자 한다. 기업 상가의 투자 수익률은 30%. 뭐야 이게? 수익률이 이렇게 높아? 수익률은 30%예요. 어쨌든 대출금리는 20%예요. 자, 이게 투자 수익률이라는 게 총자본 수익률이죠. 총자본 수익률이 몇 프로? 총자본 수익률이 30%예요. 자, 이거는 전액 내 돈으로만 투자하면 몇 프로 벌 거를 30% 벌 거를 남의 돈 몇 프로로 빌려 대출금리 20%잖아요. 타인 자본 사용 이자율, 이제 이자율이 몇 프로예요? 이자율이
20%예요. 대출금리 20%. 싼 이자죠. 싼 이자를 이용해서 더 높이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현재 갑돌이가 활용하고 있는 대부 비율은 20%인 상황에서, 대부 비율이 20%인 상황에서 만약 갑돌이 대부 비율이 50%로 높아진다면 갑돌이의 자기자본 수익률은 몇 퍼센트 포인트 상승하는가 이렇게 묻고 있죠. 이거는 계산을 두 번 해야 돼요. 원래 지분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지분 수익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래 지분 수익률과 새로운 지분 수익률을 두 번 계산해서 요거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원래 지분 수익률은 대부 비율이 몇 프로? 대부 비율이 20% 했죠. 여기에서 새로운 지분 수익률은 몇 프로로 올랐을 때? 50%로 올랐을 때 요 소리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대부 비율이 필요해요? 부채 비율이 필요해요? 우리는 부채 비율이 필요하죠. 대부 비율은 개념이 뭐예요? 남의 거 비율 이렇게 수업했어요. 부채 비율은 내 거 분의 남의 거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 공식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대부 비율이 이제 요걸 찾아야 돼, 먼저. 대부 비율 20%를 가지고 요거는 부족하고 우리는 부채 비율을 먼저 찾아야 되니까 남의 게 20%예요. 그럼 내 거는 80%죠. 그러면 내 거분의 남의 것이 부채 비율이잖아요. 부채 비율은 항상 분모 분자를 더해서 100%가 돼야 돼요. 남의 게 20%, 그럼 내 거는 80% 이렇게 돼요. 그럼 약분되면은 4분의 1이니까 몇째? 0.25예요. 0.25. 우리가 저 부채 비율 자리에 써야 되는 게 0.25예요. 그럼 여기 한 김에 이것까지 같이 하면은 부채 비율이 어떻게 돼요? 남의 게 50%면 내 거도 50%니까 50분의 50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1이 되죠. 그러니까 0.25에서 1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자리가. 이 자리가 0.25를 한번 적용하고 또 한 번은 1을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바뀔 때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출발이 몇 프로예요? 여기가 30%잖아요. 30%. 총자본 수익률은 30%인데 얼마나 싼 이자를 이용하는 거예요? 10% 싼 이자 이용하는 거죠. 총자본 수익률은 30%인데 10% 싼 이자를 이용하는데 처음에는 곱하기 몇 하는 거예요? 0.25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10%에 0.25면은 어떻게 해요? 요 10%에 0.25 그러면 2.5가 되겠죠. 2.5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32.5가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근데 여기를 뭘로 바꿔야 돼, 이제? 1로 바꿔야 되죠. 요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남의 돈을 요렇게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1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0%를 1배하면 10이잖아, 10. 그럼 몇이 되는 거예요? 40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뀌는 걸 계산하세요. 이 뜻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바뀌어요? 7.5% 바뀌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거예요. 어렵죠? 요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렛대 효과의 크기를 묻는 문제는 두 번을 계산해야 되고 반드시 요 공식으로 해야 돼요. 이 공식으로 안 하면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돼요. 저희 같이 강사들도 이 방법 아닌 방법으로 풀면은 1번 방법으로 풀면은 시간이 1분 훌쩍 넘어가요.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의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전에서 요거 나오면 아마 패스해야 될 거예요. 이제 풀어드리느라고 요 공식을 적용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요거 이제 한 번만 하는 거는 괜찮아요. 한 번만 하는 거는 시간이 덜 걸리는데 몇 번 계산해야 돼요? 두 번 계산해요, 두 번. 그러니까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11번, 12번으로 연습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연습해 보시고요. 자, 이제 13번을 보시면은, 자, 13번에서부터 19번까지는 위험의 유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의 유형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문제가 좀 많습니다. 문항수가 많아서 다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자, 위험의 유형이라는 주제는 이거란 말이에요. 위험의 유형에서 사금 법인유 요거예요, 요거. 요거는 이제 사업상 위험이죠.
부동산 사업상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융적 위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법적 위험이 있고 인플레 위험이 있고 유동성 위험이 있죠. 사업상 위험은 다시 어떻게 나눠요?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 위험 이렇게 나누는데 시장 하면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시장 하면은 수요 공급 생각하라 그랬죠.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무대예요. 그러니까 쉽게 번역하면은 얘는 장사 안 되는 위험이에요. 시장 상황이라는 게 수요 공급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 매출이 있어야 이게 뭐라도 할 거 아니에요. 매출이 없는 것은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는 수요가 적거나 공급이 너무 많거나.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사려는 사람은 많은데 공급업체가 너무 많아. 어쨌든 장사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적거나 공급이 너무 많거나. 이런 게 무슨 위험? 시장 위험. 운영 위험은 그런 거 말고 장사는 잘 돼도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장사는 잘 돼도 불이 날 수도 있고, 운영하는 사람이 뭐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직원이 횡령을 할 수도 있고, 이거는 장사와 관련 없는 거죠. 그 시장 위험과 관련이 되지 않는 나머지 포괄적인 위험을 전부 다 뭐라고 해요? 운영 위험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치적 위험.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위치라는 게 물리적으로는 고정되어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자꾸 바뀌죠, 이게. 목이 좋던 곳이 안 좋게 되기도 하고, 안 좋던 곳이 좋게 되기도 하고, 그 위치적 위험이에요. 그게 사업상 위험이에요. 사업상 위험. 금융적 위험은 조금 전에 뭐 생각하라 그랬어요? 남의 돈을 빌릴 때 있죠. 발생한다 그랬죠. 남의 돈을 빌릴 때 특히 뭐의 지뢰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의 지뢰 나타나는 거 생각하면 되고, 인플레 위험은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어떻게 돼요? 임대료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인플레는 부동산 투자에서는 이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앞에서 얘기했던 긍정적인 면도 있어요. 인플레가 발생하면은 임대료의 실질 가치는 떨어지지만 부동산 가격은 올라가니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있는데 인플레 위험에서 말하는 거는 부정적인 면을 말하는 거죠. 그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데 유동성 위험은 뭐겠어요? 현금화하기가 어려워서 발생하는 위험. 요거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주제를 정리를 해 두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중에 13번을 보시면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위험이란 장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기대 수익률의 변동 가능성을 의미한다. 맞죠? 미래는 불확실하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렇죠?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 경비 변동, 근로자 파업, 사무실 운영 등으로 인한 위험을 운영 위험이라 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운영 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공급과 관련되지 않은 나머지 포괄적인 위험은 무슨 위험이다? 운영 위험이다. 그 다음에 위험 회피적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감수할 만한 유인책이 있는 위험이거나 회피할 수 없는 위험은 이를 감수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 5번에 대출자는 향후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금융기관은 고정이자율 저당 대부를 선호할 것이다. 자, 앞으로 인플레가 예상이 된다면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뭘로 빌려주는 게 나아요? 변동금리로 빌려주는 게 낫죠. 그래서 5번은 틀렸고요. 다음에 14번은 여러분 봐주시고 15번을 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의 위험은 수익률의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며 그 값이 클수록 위험의 정도는 높다. 그렇죠? 기대 수익률은 뭘로 측정하고요? 기대 수익률은 평균으로 측정하는데 위험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측정하죠. 그 다음에 실제 수익이 당초 예상한 기대 수익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통계적으로는 위험으로 볼 수 없다. 자, 이게 틀린 표현인데요. 실제 수익이 당초 예상한 기대 수익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는 위험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으면 그건 위험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금에 넣잖아, 예금. 예금 2%로 넣는다. 그러면 여기 이제 2% 하면은 1년 뒤에 2%보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나요? 예금은 늘 2%죠.
이 1년 뒤에 나타나는 값이 2%에서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변화가 없죠? 이건 뭐예요? 위험이 없는 거죠. 위험이 없어요. 근데 우리 펀드에 든다고 해봐요, 펀드. 펀드 판매하는 금융기관 직원이 한 5%를 예상해요. 자, 그러면은 1년 뒤에 딱 5%가 나올까요? 펀드에 넣으면? 5%보다 더 날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한다? 위험이라고 그러죠. 됐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제 수익이 당초 예상한 것과 차이가 날 수 있다면 그건 뭐다? 위험이다. 이렇게. 다음에 3번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른 자산 간 위험 수준의 상대적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분산 계수를 이용한다. 자, 요거는 뒤에 이제 평균 분산 결정법에서도 언급이 될 수 있는 건데요.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 하는 거죠.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 요 정도 개념은 이제 두셔야 되죠. 변이 계수 또는 변동 계수. 자, 이거는 평균분의 뭐예요? 평균분의 표준 편차 이렇게 하죠. 이게 이제 수익률, 기대 수익률이고요. 요거는 위험을 나타내는 거죠. 요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하죠. 수익률 단위당 위험 이렇게. 요 당자 앞에 이렇게 붙은 말은 분모로 가는 거예요. 당자 뒤에 있는 말은 분자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분수꼴로 지문을 안 만들어요. 분수식을 지문 속에 안 넣어요. 이걸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하지. 그러니까 말로 번역하는 훈련이 돼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더 표현해요? 수익률에 대한 위험의 비율,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알고 계셔야 되죠?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비율 이렇게. 여기에 분모가 뭐라고요? 요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더 표현할 수 있어요? B를 A로 나누어 이렇게도 할 수 있죠. B를 A로 나누어. 이거 똑같은 표현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표현이 달라도. 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상대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거라 그러죠. 상대적 위험도. 자, 여기 이제 변이 계수고요. 다음에 4번에 부담하는 위험이 증가할수록 투자자는 위험에 대한 보상을 더욱 크게 요구하므로 요구 수익률은 상승하게 된다. 자, 요거 아까 요구 수익률 적었었죠. 요구 수익률은 위험률 더하기 위험 할증률 더하기 인플레이율 이렇게 했죠.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준도 커진다 이거예요. 위험이 커질수록 요구하는 수준도 커진다. 당연하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요구하게 될 거예요. 다음에 환금성 위험은 뭐예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이거 유동성 위험. 금방 지었네. 이쪽에 해야 되는데. 유동성 위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다음에 이제 16번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요. 다음에 17번, 19번을 좀 더 보고 좀 쉬겠습니다. 17번에 부동산 투자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장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 대출자는 변동 이자율 대신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기를 선호한다. 앞에서도 나왔었죠. 인플레가 예상될 때는 대출자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로 대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다음에 2번에 부채 비율이 크면 지분 수익이 커질 수 있지만 아까 지레트 효과죠. 마찬가지로 부담해야 될 위험도 커진다. 이게 무슨 위험? 남의 돈 사용하니까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 까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죠. 금융적 위험. 그다음에 운영 위험이란 사무실 관리, 근로자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위치적 위험이란 환경이 변하면 대상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는 위험. 맞죠? 그다음에 유동성 위험이란 또 아까 황금성 위험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유동성 위험, 황금성 위험.
대상 부동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가치 손실 가능성 맞고요. 그다음에 18번은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겠고요. 19번을 보십시오. 부동산 투자 위험과 관련하여 괄호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도 출제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굉장히 짧은 시간에 풀 수가 있죠. 투자 재원의 일부인 부채가 증감에 따라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금리 상승 시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는 무슨 위험일까요? 이렇게 지금 부채 얘기 나오죠. 부채. 남의 돈 쓰고 있죠. 남의 돈 쓰는 건 무슨 위험? 금융적 위험이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래서 사금법인 요 아까 사업성 위험, 금융적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자, 요거를 좀 체크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0번부터는 이제 26번까지 위험 관리 기법이에요. 요 위험 관리 기법. 지금 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쉬고 하겠습니다, 요거는.